자, 106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시간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주식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부동산에 접목을 시켰는데 뭐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또 나오고요. 자,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다. 그래서 내가 고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집중 투자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면서 안전한 곳에 가겠다. 결합 편익을 원하고 구성함수를 많게 할수록 좋고 체계적은 절대 줄일 수 못합니다. 모든 자산의 운은. 그럼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히 됐으니까 피할 수 없고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더라. 개별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원룸에 투자하게 되면 대학가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원룸 아파트 상가에 투자했다면 내가 원룸에 투자한 걸 상가 아파트 투자한 걸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개별 자산에 오면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체계적 이용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것이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 방향 크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있고 반대 방향, 같은 방향 플러스고 반대가 마이너스라면 같은 방향보다 마이너스가 반대 방향이 낮다. 그럼 상관계수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1일 때는 전혀 제거가 불가능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제거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6페이지 가시면 그냥 번호 1, 2번,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번 갑니다.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면 두 자산의 움직임이 완전한 정의관계죠. 저건 이제 비례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비례관계는 완전히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폭만큼 움직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는 전혀 없으며 비체계적으로 전혀 감소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상관계수가 플러스인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두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순간 분산 투자 효과는 발생하며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플러스가 아니라면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즉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반비례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폭만큼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면 분산 투자 효과는 극대화되며 비체계적인 0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또한 이론적으로 바꿔 표현한다면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제외하면 비체계적으로 0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한 거고요. 자, 그 학습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상관계수는 작아야 돼요. 그럼 플러스 1에 근접할수록 분산 효과는 작아지고 마이너스 1에 근접할수록 분산 효과가 커집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 대안이 A, B 상관계수가 자 0.832고요. C와 D의 상관계수가 0.238이라면 낮은 게 좋아요. 그럼 투자 대안 C와 D의 포트폴리오에 분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한 A, B의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0.83이라고 한다면 0.83이라고 하고 C와 D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238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A, B의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더 크겠고요. 자, 디귿 A와 B의 상관계수가 값이 마이너스 0.238이고 투자 대한 C와 D 상관계수가 0.83이라면 마이너스가 좋아요. 그럼 A, B의 포트폴리오로 분산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자, 플러스 1은 상관계수가 완전히 우리가 같은 거고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돼 있죠. 정과 부라는 거. 그럼 다른 것들은 뭐 0과 1 사이 0,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0 사이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에 가깝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우측으로 가고 마이너스에 가깝다면 좌측으로 이렇게 우하향한다. 우상향 우하향. 0일 때는 이제 분포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자, 일단 포트폴리오 장단점부터 간다면 단점은 주식에서 따왔기 때문에 단점부터 가볼게요.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한 편이지만 개별성으로 표준화되지 못하면 황금성이 좀 떨어지죠. 그럼 투자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포트폴리오 재수정하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주식은 보통 단타잖아요. 단기고 부동산은 장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장기적 포트폴리오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장점은 투자 금액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부동산 개별성 지역적 부동산으로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동일용의 부동산이라도 지역을 달리하면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고요. 동일 지역 시장에 있더라도 부동산의 유형이 다르면 분산 효과, 그 투자 효과는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두 종목 이상으로 투자한다면 분산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유형별하고 지역별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와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가 지금 다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다를수록.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자체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가 주식에서 부동산에 가지고 와서, 자, 부동산은 현금화 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부동산을 나누기가 어렵고 고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주식은 단기지만 부동산은 장기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자, 우리가 지역별, 유형별 포트폴리오는 용이합니다. 구성이. 자,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은, 자, 우리가 부동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역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신도시가 A하고 뭐 B가 있다. 그럼 둘 중에서 하나의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만약에 둘 다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해야 돼. 한쪽이 되면 한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용이하고요. 자, 유형별 포트폴리오는, 자,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과 상공업용 부동산이 반대라고 그랬어요. 앞쪽에서. 자, 우리가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공장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상공업용은 잘 되지만 돈이 상공업용으로 흘러요. 근데 주거용은 저리기 때문에 이쪽은 안 흐른다는 거죠. 반대기 때문에 반대인 게 좋다. 지역별로 반대니까 좋다. 그래서 지역별 유형별로 포트폴리오가 각각 지역별 유형별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80페이지로 가셔서 중요 파트 또 가볼게요. 자, 80페이지 가셔서 이제 어딜 말씀을 드리냐면, 자,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부동산 투자 파트를 이제 5파트로 나눠서 구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5개니까 5문제는 한 6문제 정도 나온다면 위험과 수익률에서 하나, 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렛대 효과라는 게 빠졌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우리가 80페이지 가시면 투자를 통한 현금 흐름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의 계산에서 거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이건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세요. 3개. 3개라는 자체는 거의 27회 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제가 이 80페이지를 아주 깊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아까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고 처음 시간에 인컴 게인, 소득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임대료. 그래서 매기간 얻을 수 있고, 마지막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을 얻어서 양도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주식과 채권과는 달리 우리가 부동산에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현금 흐름이라는 자체가 운영 시의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처분 시의 현금 흐름이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나왔었어요. 현금 흐름의 계산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전체적인 틀을 보여드린 다음에 내용을 가죠. 자, 항상 여러분들 임대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임대사업을 하려고 임대형 부동산에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취득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죠. 자, 운영을 한 다음에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 돈을 10억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요. 두자로는 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분. 너 거기 지분 있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 10억은요. 타인 자본입니다. 타인 자본. 보통 여러분들 부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저당을 잡히고 부동산 돈을 빌리기 때문에 저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저당.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갑니다.
그러면 취득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은 앞쪽에서 소득이득이라는 인컴 게인. 자, 우리가 당연히 건물이니까 임대료를 받겠죠.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고 나온 현금 흐름, 현금 수지를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처분에서도 우리가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은 양도 차익입니다. 현금 수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20억짜리 건물을 사서 자,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몇 칸이 있는지 봤더니 25칸이 있대요. 임대 단위수가. 그러면 25칸을 다 채웠을 거라고 가정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곱하기 하나 채우는데 100원이다. 그럼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스타트가 여러분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영업의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의 현금 흐름.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서부터가 이제 스타트예요. 현금 흐름. 또 현금 수지라고도 얘기합니다. 현금 수지. 영업 수지. 그죠? 영업 수지. 현금 흐름의 영업 현금 흐름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1년 동안의 소득이득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소득이득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처분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 투자 분석이 기본 전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지분 투자액과 저당 투자액을 함께 고려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저당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는 두 사람이 했는데 갑이 투자하고 A은행이 투자한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본다면 깝돌이는 여기에 직접 투자를 한 거고요. A은행은 간접 투자를 한 거죠. 그럼 A은행은 이자를 먹겠죠. 그러면서 지분과 저당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저당 투자자는 은행이고 그럼 지분 투자자가 되겠고 얘는 저당 투자자가 되죠. 그럼 이렇게 갈게요. 지분은 지 거, 저당은 저분 거, 저분은 은행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 저분, 자, 지 거, 저분 거 이렇게. 그럼 지분 투자와 저당 투자를 함께 고려한다. 그럼 지분 투자액이 40억이면 융자가 이제 저당 투자액이 60억이다. 그럼 전체 총 투자 금액이 우리가 100억이 된다는 거죠. 총 투자입니다, 얘가. 총 투자액이. 그러면서 부동산 취득 가격도 100억인데 이때 융자금 60억에 대한 매기간의 대가, 즉 상환해야 할 원리금, 원금과 이자죠. 투자 기간 말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아직 상환되지 못한 융자 잔금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걸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하는데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럼 부동산 투자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투자안의 예상 현금 흐름이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투자 대상 부동산의 현금 흐름이란 부동산을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영업 현금 흐름, 임대료 수입이나 소득이득과 당해 부동산을 투자 기간 말에 매각할 때 매각 현금 흐름, 매각 대금이나 자본 이득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 예상 수익의 예측의 의의는 자, 현금 흐름을 예측은 투자 부동산의 전형적인 보유 기간, 통상 5년 동안을 가정해서 이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의 임대 운영을 통하여 얻는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와 투자 기간 말에 얻는 세후 지분 복귀를 의미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보고 이제 가야 돼요. 자, 영업 현금 흐름의 영업 수지 계산 1년 동안의 소득 이득 계산 과정입니다. 자, 영업 현금 흐름의 계산이란 부동산의 보유 기간 동안이죠. 영업 임대 활동부터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측정하는 데 말한다. 그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예요. 이러한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의 차이를 현금 흐름, 영업 수지라고 부르는데 투자 부동산의 유형마다 계산 과정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의 예상 흐름을 계산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나오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이걸 이제 가지고 가시는데요. 자, 오른쪽에 별표 표시를 보시게 되면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임대 단위수가 25칸이고 예상 임대료가 100원, 2,500원이 가능 총소득이 되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스타트. 자, 우리가 총을 글로스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일본에서는 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속이라고 하고요. 근데 가능총소득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다 찼을 거라고 잠재적으로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능총소득은 가능총수입이라고도 하며 토자부동산을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의미한다. 그럼 단위당 임대료가 임대 가능 면적, 임대 단위수를 곱해서 원룸의 한실당 연간 임대료가 360만 원이라면 원룸의 객실수가 100실이면 360에서 100실 곱하면 3억 6천을 번다는 겁니다. 공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한 가능한 임대료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밑에 양가로 3번에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실률,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보통 불량부채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불량부채. 자, 공실이 예상된다면 공실도 빼주고요. 만약에 나머지가 공실이 안 되더라도 대손 충당금은 임대료를 해소하지 못하는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실질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1억이면 한 5%를 줘요. 그럼 5%는 10%의 반이기 때문에 1억의 10%는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정도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갈게요. 그래서 밑에 이 중요 표시 보시면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제가 공실 및 불량부채라고 했었죠. 자, 공실은 과거와 현재의 공실률 수준을 토대로 임대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이 100% 모두 임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는 공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대손 충당금이라고도 하고 불량부채라고도 해요. 그래서 대손에 대해서 충당을 한다는 거고요. 불량부채라는 거죠. 불량부채는 채무가 있는데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사전에 예상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일반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은 반드시가 아니라 전반적 일반적은 보통이라는 얘기죠. 예외도 있겠지만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은 가능 총소득의 5%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3억 6천이다. 여기 5%니까 0.05를 곱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기타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암기하실 때 시험 문제는 요 순서대로 나옵니다. 요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이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업의 수익을 얘기를 해요. 시험 문제 25회 때 영업 외 수익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영업을 하는 이 영업은 임대 사업을 하는 영업이에요. 그 영업 외 수익은 임대료의 수익 외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건물주가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밑에 임대료 수익 외 부가적인 수익, 영업 외 수익이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임대부동산의 규모가 큰 경우는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얻는 수익, 주차료 수익, 자판기를 설치해서 얻는 임대소득 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빼면은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유효 이제 조소득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제 이따 암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로 고쳐놓을게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은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거고, 여기에 영업 경비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임대 사업에 영업을 한다면 경비가 나가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영업 경비, 운영 경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영업 경비는 투자 대상 부동산의 운영, 임대에 소재는 여러 가지 경비를 말한다. 그래서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지 관리비, 화재 보험료, 광고비. 자, 유지 관리비 들어가죠. 건물을 유지하는데. 그다음에 화재 보험료 들어가고요. 광고비, 인건비, 조금은 급여, 전기요금, 전화요금,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도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재산세는 보유과세이기 때문에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부채 서비스세, 원리금, 연간 이자 비용이고 영업소득세, 자본시세, 건물 감가상각비, 취득세 등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걸 이렇게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걸 빼면 이제 이따가 순영업소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이라는 돈을 남의 걸 부채를 빌렸으면 갚아 나가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이제 원리금이죠.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죠. 그러면 세전이 돼요. 그래서 세전 보통 이제 책에는 현금 흐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현금 수지도 되지만 현금 흐름이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현금 수지라고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는 사업소득세를 내요. 근데 이제 학문적인 접근은 영업이니까 영업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전을 뺀 다음에 세금을 이제 우리가 공제한 다음에 세후가 되겠죠. 세후. 그러니까 세후 이제 현금 흐름이 됩니다.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 하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영업경비에 좀 전에 포함되는 항목은요. 재산세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인데 보통 이 출제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좀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보유가세니까 재산세는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따라올 수 있게끔 접근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실이라는 것은 영업경비 전에 미리 빼줬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고 소득세도 빼주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실 및 대손충당금 불량부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소득세도 안 들어가고요. 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에어컨이라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입니다. 그럼 지금은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업경비는 실제로 나간 경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나간 게 아니라 회계상이에요. 현금 흐름이 아니죠.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실 및 대손충당금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연간 이자 비용이죠. 영업소득세 안 됩니다. 자본이득세가 이 자본이득세라고 하지 않고 나는 양도소득세라 그래요. 그럼 얘도 소득세에 들어가죠.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감가상각. 취득세는 뭐 취득할 때 되겠죠.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시험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그 편법은 자, 여러분들 이제 10월 말일날 토요일날에 거의 다 시험을 봐요. 언제 제가 날짜를 지금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저랑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공부량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아주머니죠. 좀 연세가 드시니까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시험 제가 할 때는 이해가 가시는데 자꾸 집에 가면서 이렇게 자기 배웠던 걸 이렇게 떨어뜨리고 간대요. 그래서 제가 얼굴 들고 가라 그랬어요.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 해보세요.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된다. 공부가 감소하면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갖고 가보세요. 그래서 공실, 부채 서비스에 감가상각, 그다음에 소득세, 자본시세가 양도소득세예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참 쉽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어요. 양가로 5번. 자,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가 저당을 빌려서 저당을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의하실 게 아까 10억이라는 자체는 저당의 지불액이 아니라 저당의 대부액이에요. 저당 대부액. 그러니까 저당을 대부한 전체 액이죠. 그래서 밑에 중요 표시가 저당 대부액과 저당 지불액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융자금, 대출 원금, 저당 대부액이지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을 얘기합니다. 상환액, 월부금, 연간 이자 비용이죠.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대부액에 대한 매기간의 원금 상환과 이자의 지급분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융자금 60억이 있다면 이자율 10%다.
원금 만기 상환이다. 그럼 매기 부채 서비스액은 60억에다 그냥 10%를 곱한 거죠. 6억이다. 부채 서비스액은 융자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전 페이지 가시면 그 내용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과 공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좀 암기해 주세요. 자, 우리가 자, 시험 문제 앞자만 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그냥 가는데 자, 따라보세요. 가공기. 자, 이건 절 진짜 믿는데 가능 다음에 공실이 나왔지 기타가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공기, 그다음에 유형순, 그다음에 부세영세 이렇게 해 보세요. 자, 그러면 뭐 이 더하고 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어림셈법이라는 걸 할 때 승수법과 같이 연결시켜서 갈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어떤 종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가공기는 우리가 이제 야매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이 쓰레기 같은 걸 이렇게 압축시키는 기계가 가공기예요. 이거를 만드는 유용순이라는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탈세를 해요. 그 정부가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잡았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걸 부세라고 합니다. 부세했더니 얘는 다시 또 예전처럼 영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기, 유용순, 부세영세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십몇 년 동안 강의를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강의하는 자체가 좀 어떻습니까? 초라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암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영업의 현금 흐름이 출제가 많이 되면서 같이 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아니라 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매각할 때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분복귀액, 자본이득의 계산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지분복귀액. 자본이득의 계산 과정. 그러니까 지분복귀의 계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매각을 할 때에 대한 현금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억을 투자해서 자기 돈이 10억이 취득 때 들어갔는데 운영 때는 절대 지분이 복귀됐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처분 시 25억으로 팔게 되면 매도 가격, 양도 가격이 처분 시 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5억의 양도 차익만 생기는 게 아니라 경비도 나가고 세금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분까지 이제 가셔서 보는데 요게 처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좀 전에는 운영 시의 현금 수지였어요. 근데 이거는 처분 시의 현금 수지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하셔서 영업의 현금 흐름과 매각의 현금 흐름을 꼭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매각 현금 흐름. 자, 그러면 이거는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해요. 매도 가격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25억이라는 양도 가격이죠. 근데 이것도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기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가 아니라 예상만 하는 거죠. 자, 매도 경비가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한 건 아까 조 순서대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매도 경비가 나가요. 책에 있다 보여드리겠지만 매도 경비로 많이 나가는 게 중개수수료가 되겠죠. 법적 여러 가지 절차비가 되겠고요. 그럼 순매도액이 나옵니다. 순매도액. 그럼 우리가 저당에서 10억에서 저당 지불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부채 서비스액 중 원금이 만약에 5억이 상환이 됐다. 그럼 5억은 아직 상환이 안 됐습니다. 잔금이죠. 그래서 그 5억을 우리가 미상환, 아직 상환되지 않는 저당이 10억이었죠. 저당의 잔금이라고 합니다. 융자 잔금을 얘기를 해요.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직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니까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된다. 근데 우리가 아까 처분에 대한 그 소득을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했죠. 그럼 자본이득세인데 보통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를 뺀다고 하죠. 이렇게 해야지 안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 다음에 간다면 세후가 되겠죠. 이제 세후 지분복귀액, 세금을 공제했으니까 세후 지분복귀액이 된다. 지분이 복귀되는 것은 매각의 현금 흐름이고 자본이득의 계산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그 82페이지 가볼게요. 양가로 1번 갑니다. 지분복귀액의 개념. 자,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투자 기간 말에 처분을 하죠. 융자급 중 미상한 잔액이 아까 미상한 저당 잔금이고 모두 상환하고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캐피탈 게인 텍스가 공제한 이후에 처분하는 얻는 매각 차익을 말한다. 그럼 최초의 지분 투자에 대한 결과물을 계산하는 것이다. 자, 지분 복귀액에 대한 계산으로 가볼게요. 자, 지분 복귀액은 투자자가 처음에 투자 자금으로 지출한 원래 지분 투자액 보유 기간 동안 저당 지불액이 이 원리금이죠. 부채 서비스액 납입으로 인한 원금 상환분. 자, 원금이 상환되면 지분이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기간 말 부동산 가치 상승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할게요. 원래 내가 지분 투자한 10억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 동안에 이제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을 납부하면서 원금 상환이라는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없어지죠. 원금 상환은 나중에 내 지분으로 형성되니까 들어오고 만약에 뭐 1억에서 1억 5천을 올랐다. 받았다. 5천만큼 가치가 상승한 것도 나한테 복귀가 된 거죠. 지분 복귀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매도 가격입니다. 20억으로 팔았죠. 투자 기간 말 지분 복귀 계산은 장래 예상되는 부동산의 매도 가격의 추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총 매각 대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총 매각 대금. 시험제 총 매각 대금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총 매각 대금. 그죠? 이게 매도 가격입니다. 현금 흐름이라고 하며 투자자가 팔고 싶어 하는 예상되는 매도 가격, 뭐 25억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순매도액은 이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뺍니다. 순매도액이 나겠죠. 그래서 순매각 현금 흐름이라고도 하며 그 매도 경비는 보통 우리가 어때요? 처분 관계에서 강급이나 양도할 때 중개수수로 나가죠. 중개수수료, 법적 수속비나 기타 경비. 그러면 이제 아까 미상한 저당 잔금을 빼게 되면 세전이 됩니다. 세전 지분 복귀액은 순매도액에서 상환하지 못하고 남은 미상한 저당 잔금을 뺀 것을 세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고 세전 매각 현금이라고도 합니다. 융자액 60억 중에서 5년 동안 20억을 상환하였다면 미상환된 건 우리가 40억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후 지분 복귀액은 순매도액에서 미상한 저당 잔금을 공제하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며 여기에다가 다시 자본이득세, 양도세를 공제하면 세후 지분복귀액이 됩니다. 세후 지분복귀액은 부동산의 매도 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최종의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암기 기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는데 가공기 유용순 부세형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공부감소는 아까 공실 및 대동충당금 부채 서비스의 감가상각비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었죠. 요거는 이제 제가 지워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외의 것을 옆에다 놓고 암기하는 방식은 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공실은 실제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예상만 하는 그 추상적이란다. 우리가 회계적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빼는 거는 경비에서부터 빼요. 그래서 빚 갚고 세금 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원에서 90원을 빼면 80원이 되고 10원을 빼면 70원이 되고 10원을 빼면 6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가정에서 요거 10원이죠. 다시 갑니다.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 10원 빼면 80원. 10원 빼면 70원. 자, 그러면
자, 소득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시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 볼게요. 자, 여기가 총소득이 총이 조소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로 이제 다시 한번 염리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소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소득은 순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세전 소득이고요. 자, 세후 현금 흐름이라는 건 세후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세후 소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순전으로 좀 안겨주세요. 미리 간다면. 그래서 조, 순, 전, 후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순은 옛날에 서울시장 했던 분이죠. 조춘은 이렇게 머리 빡빡이신 분이고. 그럼 조순 전이 먼저죠. 후. 조순 전후. 조순 전후가 소득이에요. 빼는 게 이제 경비죠.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러면 이 빼는 게 영업 경비에 비가 있을 거예요. 그 영업 경비에 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부채 서비스에게 서비 영업 소득세에 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비비세 제가 막 비벼요. 그러면 제 살이 막 빠지죠. 그러면 빼는 건 비비세입니다. 비세.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림세법의 승수법이 조순전후에 대한 승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염리 이제 기본서가 나오기 전에 조순전후를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의 영업 현금 흐름은 거의 99% 나온다고 봐야 돼요. 매각 현금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순전후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비비세로 간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제가 비비세는 빠지는 건데요. 조금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편법으로 갈게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세금은 제일 마지막에 내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경비는 지금 여기 전기세를 한전에서 안 내면 끊는다 그러고 빚은요. 자,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독촉은 오지만 어때요? 매번 한 번 독촉 왔다고 해서 바로 이제 뭐 경매 처리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비부터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이렇게 한번 안겨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자, 그러면 여기도 제가 왜 해드리냐면요. 여기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아까 조순의 조에 조가 있었고 매입니다. 매순 전후죠. 그러니까 이 조순이 총소득이면 매도 가격 총매도가 매각 가격이에요. 매순 전후 이렇게 하고요. 빼는 건 파란색 걸로 가볼게요. 제가 지금 요게 경비잖아요. 경비 내고 그 다음에 빚을 갚죠. 빚 갚고 이게 빚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낸다. 비비세를 똑같거든요. 비비세가. 그럼 요거 비비세가 똑같기 때문에 자 한번 옛날에 요렇게 가로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하게 세니까 처음에 매도 경비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걸 암기하기 힘들지만 매순 전후 비비세라고 암기하면 빨리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얘가 90원, 10원이면 80원, 10원이면 70원. 그럼 밑에 게 큰 게 아니라 위에 게 큰 편입니다. 근데 반드시 큰 게 아니라 얘가 없다면 같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공기 유용순 부세형세 가공기라는 그 우리가 압축하는 기계를 유용순이 만들며 부세를 해서 영세 줬다. 부세형세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밑에 게 큰 게 아니라 위에 게 크고 중간에 없으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걸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경비는 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업 경비는 공부 감소, 공시 및 대선 충당금,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현실적으로 현금 흐름이 아니라 회계상이니까 영업 경비 포함되지 않고 영업소득세나 자본이익세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조순 전후 비비세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럼 조순전후니까 여기는 매순전후로 간다. 그래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훨씬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 들어갈 때 수월하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각에 대한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 계산이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83페이지 가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83페이지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이제 보고 다른 못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만 볼게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자체는 내가 지금 투자한 돈은 확실한데 미래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낸 거는 현재 가치지만 미래 수익은 미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미래 가치를 또 현재 가치로 바꿔오는 그러한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는 시간 가치가 있다. 그럼 시간을 가치를 보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 자, 기본적인 개념만 오늘 잡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에 넘길게요. 자, 투자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많이 좌우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83페이지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 그래서 내가 현재 낸 것을 현재 가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 100만 원이 줄여서 현가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를. 그래서 프리젠트 밸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가 있어요. 자, 만약에 1년 후에 연 10%, 자, 1년 후면 이제 이 10%가 이자율이 됩니다. 이자율이 돼서 10%가 붙으면 10만 원이죠. 그러면 가치는 110만 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future value, 그래서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또 다시 할인해서 100만 원으로 고치려면 자, 연 10%로 자, 제가 이자율이면 얘는 할인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할인율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곱해주는 1.1이라는 자체가 계수입니다. 6가지 계수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럼 1.1이 이제 100만 원이 일시불, 한 번이 지불된 게 일시불이고 여러 번이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이 붙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할증이라고 하고요. 현재 가치로 바꾼 걸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폐 시장 가치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건을 받았어요. 100만 원의 지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0만 원을 현찰로 드릴까요? 아니면 1년짜리 어음을 끌어드릴까요? 100만 원을. 그럼 여러분 반드시 현금을 달라고 할 겁니다. 1년 후에 100만 원은 미래 가치예요. 그것도 위험하죠. 어음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 지금 돈 100만 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투자는 현재 시점에 이루어지고 투자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과 매각 대금은 자, 지금 임대 수익과 매각 대금을 배웠죠. 미래에 발생한다. 즉 투자 금액의 투입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시점의 가치와 미래 시점 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1억 가치가 와 1년 후에 1억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액면상으로만 동일할 뿐이죠. 그러면 현재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 현재 100만 원 가치가 더 크다고 했어요. 즉 현재 1억 원을 이자율 10% 정기금을 가입하면 그 금액은 1억 10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1년 후에 1억의 가치보다 현재 1억의 가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꾸어 얘기한다면
1년 후에 1억이라는 액면상의 가치는 현재 시점의 1억의 가치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났으면 더 달라는 얘기예요. 이자율만큼.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그러면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일시불의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85페이지를 가서 화폐 시장 가치 구하는 자본환원 계수를 이제 구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자 이렇게 합니다.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로 이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돈 100만 원이라는 자체는 일시불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1.1을 곱해서 110만 원을 바꿉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거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곱해주는 수를 개수가 곱해주는 게 개수거든요. 그걸 일시불의 다음 시간에 이제 미래 가치라고 배우실 거예요. 미래 가치. 줄여서 내가 개수라고 하죠. 근데 이제 현재 가치로 돌려온다. 그럼 1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돌려오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시면 저 1.1이 1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1.1이. 그럼 이거는 11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로 곱한 거죠. 자, 얘도 개수가 되긴 하는데 그 1년 후에 일시불을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돼요. 줄여서 현가 계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1.1이 되고 얘는 1.1분의 1이니까 역수관계죠. 이거 수학하는 애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는 1 플러스 0.1의 1년이면 1승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복리 계산이에요. 그럼 얘가 역수니까 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죠. 그러니까 단위 계산이 아니라 복리라는 걸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복리는 만약에 2년이다 그럼 여기다가 또 1.1을 곱한다는 거거든요. 그 단위와 복리에 대한 계산을 조금 여기서 얘기한 것대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84페이지입니다. 이자율의 개념. 자, 개념 정리와 수식의 도출인데요. 이자율의 개념은 단위와 복리가 있다. 먼저 단위는 투자 원금에 대해서 붙는 이자를 말한다. 단위를 반영하여 현재 100만 원의 2년 후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그럼 100만 원은 그냥 단순하게 100만 원에다가 0.1을 2년 받으니까 10만 원, 10만 원, 120만 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100만 원이면 2년 후에 12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복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급받을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또 이자가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투자 금액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재투자됨으로써 가정한다는 것으로서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는 이자는 통상적으로 복리 계산이에요. 그래서 현재 100만 원이면 2년 후의 가치는 얼마인가? 아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식이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100만 원에 그냥 단위로 10%는 10만 원, 10만 원이니까 20만 원만 달라는 거죠. 근데 얘는 자, 무튼 보세요. 1년 후의 현금흐름과 2년 후의 현금을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은 1승이고요. 자, 우리가 0.1에 1승이고 자, 2년은 1 플러스 0.1에 2승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년 후의 현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100만 원 곱하기 우리가 어떻습니까? 10%니까 0.1이죠. 그죠? 그럼 이거를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그냥 1 플러스 0.1에 그냥 1승이라는 거죠. 그럼 11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2년 후에 현금 흐름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2년 후에 현금 흐름은 1년에 110만 원을 받았으면 여기다가 또 이자를 또 붙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110만 원에다가 또 거기다가 또 투자한다는 거예요. 0.1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 110만 원에다가
우리가 1 플러스 0.1이라는 거죠. 11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1은 우리가 121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고로 1.1을 두 번 곱해서 1.1이 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2년 후에 대한 현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면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1에 또 1 플러스 0.1이니까 100만 원에 1 플러스 0.1이 2승이니까 1.1분이니까 121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 100만 원은 2년 후에 121만 원이 된다. 여기서 현재 100만 원은 2년 후에 121만 원이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R의 n승을 내가계수, 미래가치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생략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한다면 여기가 이자율이 된다면 이건 할인율이 된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만들어주는 이자는 수익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 할인율이 된다. 그래서 각각 R로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데, 자,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할게요.